자, 요 수업은 사실 이제 현재는 중등화학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지도 한 10년이나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시약이랑 산성 염기성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화학 자체에서는 안 다루는데 은근히 생물 파트나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중학교 범위 안에도. 그래서 화학의 진도가 사실은 물리보다 양이 적은 편이라 가지고 늘 요거 하나는 선생님이 마무리 시키고 보통 이제 통과나 원이나 이제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산. 영어로 acid라고 부르고요. 원래 산의 뜻이 고등학교 과학에 가면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중등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암모니아는 염기가 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는 좀 넓은 범위에서 염기로 쳐주기로 합시다. 산이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이 제공해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고등 과정에 가면 H 플러스 이온 대신에 H3O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옥소늄 이온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물 분자가 수소 이온, 즉 양성자를 받아들인 상태로 결합한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구조는 상상이 되죠. 분자 구조를 배웠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산이 가지는 공통의 성질을 우리가 산성이라 그래. 산성은 어떤 것들이 산성이냐? 일단 맛이 신맛이 납니다. 맛이라던가 냄새가 약간 시큼해요. 하지만 과학실에 있는 물질들을 함부로 맛보면 매우 위험하죠. 이유는 단 거라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부분의 금속이 산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화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들을 그냥 탄산염 혹은 석회질이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산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공유결합 분자이긴 해요.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 분자이지만 그래서 수용액에서는 이온이 되고요. 용육행에서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냥 녹인 거, 열을 가해서. 그냥 액체로 만들어버린 분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전기전도성이 존재하는데 얘는 전기전도성이 없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지시약은 좀 이따가 다 묶어서 한 방에 설명을 따로 할게요. 우리 보통 산의 종류에는 염산, 황산인데 항상 황산은 묽은 황산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 한 6가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에서 자주 나오는 산성 물질들이에요. 염산, 황산, 질산. 우리는 이 위에 3가지를 강산이라고 하고요. 강한 산성. 밑에 3가지 탄산, 아세트산, 폼산은 상대적으로 약한 산성입니다. 화학식을 써보면은 염산은 HCl, 황산은 질산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통합과학 가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쭉 붙어 있네요. 염산은 자, 요거 2개는 조금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온화시키고 나면 전부 다 뭐가 보인다?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즉,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저 수소이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는 것이고요. 산들마다 그 좀 고유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 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은 전부 다 음이온이 만드는 성질들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염산 같은 경우는 유리를 부식시킬 수 있어요. 즉 유리를 녹입니다. 유리를 녹일 수 있는 산이 2가지가 있거든요. 염산과 불산이에요. 플로르화산. HF.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은 절대 유리병에 보관하지를 않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염산은. 그러니까 묽으니까. 극도로 조금밖에 안 녹으니까. 근데 일단 녹는 것 자체가 장기간 보관하기에, 특히 원액을 보관하기에 유리는 적합하지 않겠죠. 자, 묽은 황산은 참고로 진한 황산은 97%의 농도를 지닌 액체입니다. 물이 안 들어있네요.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온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산성이 아니에요. 진한 황산. 중성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진한 황산은 그 유튜브 과학 관련, 특히 실험 과학을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트륨과 더불어서 초반 어그로 끌기용 영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진한 황산이 가지는 성질 중에 탈수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남을 건조시키는 건조제들은 흡습이라 그러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잖아. 얘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탈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진한 황산에 조금 알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사람한테 먹이면 사람 몸에 있는 물기 같은 게 정말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겠죠. 어느 정도로 얘가 무섭냐면요.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저 그려줬냐? 포도당 분자 있지? 육각형. 네, 육각형. 원래 포도당은 물론 이게 평면 육각형은 아닙니다. 실제로 굳이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휘어져 있는 육각형이에요. 꺾여 있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이제 평면인 칠판에다가 입체로 그리긴 힘드니까 보통 우리가 평면인 육각형 형태로 탄소 원자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한쪽은 수소, 한쪽은 OH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그게 위아래가 반대가 되면서 이 삥 돌아서 설치되어 있단 말이야. 요런 구조거든, 포도당 구조가. 자, 순수한 포도당에는 물이 있나요, 없나요? 물 분자는. 없죠. 그런데 진한 황산과 포도당이나 설탕이 만나잖아.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야, 너 여기로 와봐. 요거 하나 떼고, 요거 하나 떼서 붙이니까 물이네 하고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포도당에서? 네, 그래서 숯덩어리로 바뀌어요, 설탕에다가 황산을 부으면. 검은 숯덩어리가 되면서 물을 흡수할 때 열을 엄청나게 내놓거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검은색 설탕이 검어지다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기포가 발생해서 쑥 솟아오릅니다. 시험관에서 막 유령 같은 게 막 뱀 같은 게 비커에서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콜라에다가 멘토스 넣고 나가지고. 그거는 그냥 콜라가 거품이 생겨서 분수처럼 뿜어져 올라오는 거잖아. 얘는 검은색 고체 물질이 쑥 올라온다, 이건. 고체예요? 고체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설탕에 황산을 부으면 하면 영상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황산이 없죠, 집에. 안 팝니다. 네가 독극물
취급 허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니는 못 삽니다. 과학학원에 가서 무슨 영상을 팔는데 그걸 팔아? 그거는 묽은 거고요. 황사는 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상에 그런 엄청나게 모아놓고 나가지고 염산하고 황산하고 다른데요. 방금 배웠잖아요. 다른 물질인데요. 그걸 걔 설탕에 염산 붓는다고 그 숯덩어리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걔는 온전히 황산이 가지는 성질이야. 묵은 영상을 조금 사놓고 또 나가지고 그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돼요. 제가 좀 과하게 된 이게 물질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면 같은 산이라 해도 그 반응이 안 일어나요. 묵은 영상에 있는 물만 증발시키면 황산이 나는 거 아닐까요? 묽은 황산 어떻게 구할 건데 그거 못 구한다니까 그거 자체를. 학원에서 훔쳐오면 되죠. 학원 어느 학원에 그걸 들고 있다니. 내가 학원에서 황산 들고 있는 학원이 있으면 내가 신고해야 돼요. 학원에 염산 있는 거는 본 적 있어요. 왜? 내가 옛날에 있던 학원에 있었으니까. 내가 쓰던 캐비넷 안에. 하지만 나도 그거 위험해서 실험에 안 썼단 말이야. 근데 황산은 없어요. 자,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지 말고. 질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하는 거고요. 탄산은 우리가 되게 익숙하죠. 네. 여기에도 있죠. 탄산. 탄산. 뭐예요? 술이에요? 얼박사 제로. 뭐 있는 거예요, 제가? 응?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나름 잠 깨는 음료라 가지고 카페인이 많아요. 어느 정도는. 자, 어쨌거나 탄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다 이거? 물에 이산화탄소 녹여놓은 거예요. 얘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석회동굴 같은 거 할 때 지구과학 시간에 석회동굴의 형성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옵니다. 아세트산 이건 여러분들 집에도 있죠. 약 5%에서 7%의 수용액 상태로 집 찬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식초입니다. 얘의 원액을 우리는 빙초산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아세트산은 12도인가 17도가 녹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 같은 결정으로 뭉쳐집니다. 폼산은 그 이름하고 성씨가 매우 헷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쓴 소설책에 나오게 되면서 유명해진 물질입니다. 성하고 이름이 비슷한 유명인이라고요. 성씨와 이름이 가장 비슷해서 유명한 사람을 두 명을 꼽자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고요. 응? 갈릴레오가 성이라고 하는 갈 선생. 레오나르도 오잖아.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이름이야. 네, 갈릴레오. 이탈리아 사람들은 끝에가 O로 끝나면 이름이고 E로 끝나는 게 보통 집안 성씨가 많아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거 못지않게 이름과 성씨가 너무 비슷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소설가인데 그 판매량의 절반은 대한민국에서 팔았다는 웃기지도 않은 일화가 있는 사람인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개미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해요.
개미.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히트. 그 개미들끼리 실제로 전쟁할 때 그 산성용액에 침을 서로 뱉으면서 싸우거든요. 그 침의 성분, 즉 곤충이 가지는 독성을 보통 우리는 아세트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포름산 혹은 폼산입니다. 얘예요. 개미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까지는 해봐야 어차피 내 또래니까 잘 모르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급 되면은 어릴 적에 불개미 같은 그러니까 개미 잡아가지고 그 빨아먹으면 그 새콤달콤하다. 그게 이제 얘를 맛본 거예요. 굳이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원래 산성이 가지는 그 청량감 자체가 입맛을 돋구기도 하고, 그죠? 대단히 유용한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류는 저절로 곡물이나 당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 그리고 그 알코올이 그 발효가 계속돼서 만들어진 식초를 아주 옛날부터 많이 써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술을 엄청나게 발효시키면? 네, 식초가 됩니다. 이거는 서양과 동양 모두가 다 만들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양조식초라 그래요. 양조라는 게 술을 만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술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계속 반응을 지속시켜서 만들어진 식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막걸리 가만히 그 생막걸리,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공기 중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미생물 발효가 계속돼서 막걸리 식초라는 게 생기고, 유럽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와인 비니거, 와인 식초. 그럼 술로 식초를 계속 좀 마시면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알코올이 분해가 돼서 식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식초가 됐다는 말은 알코올 성분이 많이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막걸리 식초나 뭐 와인 식초, 발사믹 이런 것들 결국은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 자, 일단 산까지만 살짝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강산성, 약산성은 무슨 소리냐? 얘네들이 공유결합 분자라고 했잖아요. 강산성 물질들은 보통 물의 분자 100개 정도를 녹인다고 치면 한 90개에서 100개 거의 다 이온화가 되는 애들이고, 약산성인 애들은 100개 중에 한 15개, 20개만 이온화가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5시 10분 염기, 베이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OH-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녀석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산성용액이 신맛이었다고 했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쓴맛이 납니다. 생명체에게 맛이 쓰다라는 거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먹으면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입에 쓰면은 몸에 좋다가 좋아했는. 그리고 염기의 그 가장 특징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비누로 손 씻으면 손이 어떻죠? 미끌미끌한 이유가 살짝 손이 일선에 비누에 녹아가지고. 네, 저게 정답이라는 거죠. 5학년 때 나왔던 거. 네.
이외에 이제 염기의 그냥 성질은 특별할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양이온과 OH가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수용액이나 용융액 모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고 상온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체라고 보면 되겠죠. 이온 결합이니까. 응? 이 염기의 종류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리고 암모니아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서 위에가 강염기 밑이 약염기가 되죠. 아모니아수만 네. 요게 이제 암모니아수라는 건 사실은 NH3랑 H2O가 결합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이온화 시키면 Na 플러스 K 플러스 CA2 플러스 얘네들과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뭐가 얘네들이 염기가 가지는 공통성을 내는 거죠. 뭐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것도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비누라고 하는 것이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을 지방들과 반응을 시켜서 만드는 게 비누예요. 그래서 지방산 나트륨이나 지방산 칼륨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이 가지는 성질에는 뭐가 있냐면 둘 다 비누의 성분이고 기본적으로 재밌는 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름은 여기 써인 거예요? 중성. 기름은 어디 비누가 안 되지? 네. 기름에 얘네들을 넣어야 비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누에다 수산 나트륨을 넣으면? 네, 비누가 돼요. 그 우리 비누화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비누를 만들 때 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둘 다 비누를 만드는 데 쓰는데 이건 아마 네가 좀 더 잘할 것 같아. 남자들은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잘 모를 거라서. 우리가 쓰는 비누, 특히 미용 비누 중에 보면 대부분은 불투명한 비누가 많잖아. 집에서 쓰는 세수비누나 이런 것들 볼 때. 세수비누? 근데 투명한 비누 있죠.
비누인데 속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비누 있잖아. 그 소재가 다른 거예요. 나트륨으로 만들면 불투명한 비누가 나오고요. 칼륨으로 만들면 투명한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저번에 그거 봤는데 그 사촌 손 많이 씻게 하려고 속 보이는데 거기에다 비례놓고 5만 원 넣어가지고 유튜브에 네, 보는데 저런 거를 만들 때 쓰는 그 투명 비누가 그 칼륨 비누예요. 그 지방하고 섞는 비누 베이스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사실 성능은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특히 학교나 이런 데 보면 그 학교 세면장이나 이런 데 밀대걸레나 이런 걸레 빨려고 놔두는 커다란 빨래 비누 보면 표면이 허옇게 굳어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수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탄산나트륨이 만들어지거든요. 짭짤하진 않죠. 짠맛은 염화나트륨 항제리니까. 그 탄산나트륨 가루 고체 결정이 비누 표면에 생긴 게 그 허연색으로 비누에 끼는 때 같은 그거예요. 수산화칼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석회입니다. 이거 물에 녹여놓은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석회수라 그래요. 네, 입김 물면 뿌옇게 된다는 그 석회수가 어떻게 되는 반응이냐면 COH2 플러스 CO2가 CCO3 플러스 H2O가 되거든. 얘가 흰색 앙금이잖아. 얘가 석회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사실은 이 상태에서 그 뿌옇게 된 석회수의 입김을 계속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다시 투명해져요. 얘가 석회석이란 말이야. 아까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석회석 지대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수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 석회 동굴이 뚫리거든요. 여기에다가 다시 탄산수를 더 부어 놓으면 얘는 물에 녹아요. 탄산수소 칼슘은. 그래서 동굴이 뻥 하고 뚫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동굴이 뚫리는 거고 여기서 앞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냐면 그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거 있잖아요. 천정에서부터 돌고드름 내려오고 바닥에서 고드름 올라가서 서로 만나서 기둥이 되는 석회동굴에 있는 막 그 특이한 이상한 모양들 있잖아. 그게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 이거예요. 이제 전부 다 화학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이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자체는 사실은 OH가 없잖아. 근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수는 OH가 생겨서 물에서 OH이온을 내어놓게 돼서 염기성이 됩니다.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이제 중화반응 설명 바로 하게. 자, 중화반응. 중화반응이란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게 돼서 물이 만들어지고 염이라고 하는 이온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해요. 이제 내가 옛날에 들이쳤던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지. 원래 염산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사람 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을 어느 정도 죽일 만큼, 그리고 우리 음식의 소화를 돕는데 필요한 만큼의 염산이 분비되는 것이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염산을 우리가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죽겠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아까 어떤 성질이 있다? 단백질을 녹인다 그랬지. 네 몸의 식도는 뭐로 돼 있죠? 위는요? 입은요? 그걸 마시면 죽겠죠. 그래서 정확한 양의 염산과 정확한 양의 수산화나트륨을 1대1로 섞은 용액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죽겠죠. 짜. 소금. 이렇게 반응하면 사실은 뭐가 반응한 거다?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는 거잖아. 네, 소금물이 돼버립니다. 물이 되고 소금이 만들어지고 이때 중화열이라고 열이 발생하게 돼요. 중화 반응에서는. 즉 실제 반응한 알짜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화라 그래요. 그러면 따끈따끈. 네, 따끈따끈한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다는 그러면 산소물이야 수산화이는 염산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그거는. 자, 문제는 진짜 이 반응이 제대로 중화시켰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사용하는 약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지시약은 기본적으로 얘가 산성일 때와 염기성일 때, 수소이온, 보통은 수소이온과 결합을 한 상태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액의 물질의 색깔이 바뀌는 물질들을 지시약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양배추 용액 있지? 적양배추 용액. 붉은색이나 보라색 양배추 용액. 그 다음에 장미꽃 시험지. 장미꽃, 빨간색 장미꽃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거 즙을 짜내서 만든 물. 이런 거 종이에 적셔놓은 걸 장미꽃 시험지라 그래요. 그리고 식물 중에 이제 필 때 거의 다 돼갑니다. 수국. 수국이라는 꽃 알지? 근데 그거 보면 어떤 데는 초록색, 보라색 꽃이 피고 어떤 데는 약간 하늘색, 파란색 꽃도 피고 어떤 데 약간 붉은수름한 꽃도 피고 하잖아. 네, 흙의 pH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이 세 가지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안 혹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어른들에게 상당히 좋고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몸에 좋은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 눈의 건강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각종 베리류 있죠. 체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 블루베리, 블랙베리, 뭐 아사이베리 같은 각종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건강에 좋아서 보통 이제 많이 먹으라고 하죠. 자,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거든. 그 색소가. 자, 외워야 된다는 소리잖아. 여러 가지 지시약들이 있는데 한 방에 외우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지개 앞부분까지의 색깔을 적은 거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아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옛날에 중학교 2학년 생물에 우리 배설에 보면 신장에 있는 그 구조 중에 말피기소체라는 게 있거든요. 옛날 선생님은 말피기소체인 줄 알고 있었어요. 말피기소체입니다. 과학자 이름이 말피기였어요. 자, XX빨이라는 건 무슨 소리다? 얘는 산성일 때는 색깔이 없어요. 투명합니다. 중성일 때도 투명합니다. 염기성에서 빨간색이 되는 용액입니다. 그것을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어떤 용액을 확인할 때 많이 쓴다? 네, 염기성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딱 대칭되는 용액이 있습니다. 메틸 오렌지라는 용액입니다. 주황색. 원래는 빨노노에 가깝습니다. 산성일 때 빨간색이 되고요. 여기 주황색이라는 사실 노란색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중성과 염기성에서 노란색이 됩니다. 즉 메틸 오렌지는 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이에요. 자, 마지막 보통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광합성 설명할 때 나오는 거죠. BPB. 정확하게는 브로모티몰 블루라고 실제로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선생님 책상에 가면 있어요. 여기 말고 교무실 안에. 내가 한 통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학원에서 빼돌려왔죠. BT 말고는 없어요. 페놀프탈레인도 있어요. 메틸오렌지는 다 썼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얘는 중성일 때 초록색이 되고 산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을 다 검출할 수 있어요. 참 좋은 편에 속하죠. 자, 요렇게 해서 색깔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그렇게까지 색깔이 민감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우리가 무슨 성질인 걸 확인하는 용도 정도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를 굳이 뽑자면 얘랑 얘를 연결하면 뭐가 되느냐? 네. 리트머스에서 산은 빨간색, 염기는 파란색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심화, 고등학교 화학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자동으로 알을 기울여야 된다. 물 분자는 그 아주 극소수의 양이 이거 아까 수소이온이라 그랬죠. 얘네들이 되는데 왜 이래 갑자기? 순간 쫄았네.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몰이라는 단위 개념을 배우거든요. 1몰, 2몰 하는 보통 화학할 때 많이 배우는데 그거예요.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원자 한 개. 12라고 적잖아요. 보통 우리가 12라고 적잖아, 탄소 원자를. 이건 무슨 소리냐면 탄소 원자 6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모으면 요게 우리가 말하는 1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12g이 돼요. 예?
탄소 원자를 1몰 개 모으면 12g이 됩니다. 무한용을 한개 모으면 235g 됩니다. 즉 뭐냐, 우리 물 있잖아, H2O. 얘 분자량이 18이거든요. 얘 1몰개의 분자가 18g이니까 18ml가 되겠죠. 사도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물 한 숟가락, 우동 국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뜨면 그 안에 물 분자가 6 곱하기 10에 23층계가 들어있는 거야. 얘를 수증기로 만들면 22L가 넘어갈 겁니다. 물 18ml를 그대로 수증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22.4L가 나오거든요. 20.4L. 네, 1몰개에 대한 부피가.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화학, 그러니까 고2 화학 거의 초반에 배우게 되는 양에 대한 개념이에요. 몰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문제가 뭐냐면 이걸 했을 때 요게 뭐냐면 수소이온의 농도라는 뜻이 되거든.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농도. 따지고 보면 이거 두 개 농도가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두 개 농도를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몰 퍼 리터가 되도록 물은 자동으로 이온화됩니다. 언제? 0도씨. 25도씨인가? 어쨌거나. 대략 한 요 정도로 이온이 돼요. 극히 적은 양이. 물 1리터에서. 즉,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우리 pH라는 개념은 마이너스 로그 미수 10에 놓고 H3O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그럼 이게 중성이면 얼마다? 이거 이쪽이 더 당겨서 적어줘야 돼. 했을 때, 그래서 pH 값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라서 중성이면 H3O 플러스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pH가 7이 돼요. 그리고 요 공식을 잘 봐봐. pH 숫자가 작아진다는 소리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소리잖아. 공식상 그지? 그럼 pH 2가 되면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야. pH가 15승이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 값이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는 거죠. 근데 15까지는 안 가니까. 재미있는 거는 요거 두 개,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를 곱했을 때 항상 요 값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숫자가 pH가 7보다 작다? 그러면 수소이온은 농도가 되게 높고 수산화이온은 농도가 되게 작은 거지. 그러면 산성이 더 많으니까 산성을 띠는 거야. pH가 7보다 크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줄어들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염기성 이온이 많으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까지만 알면 돼. pH 1 차이는 농도 몇 배 차이다? 10배. 2 차이면 에헤이 100배. 10배, 10배가 돼야지. 3 차이면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위액의 pH는 pH 한 2에서 3 정도 돼요. 되게 진하죠. 참고로 레몬 주스가 pH 한 4, 5 될 거야. 그냥 순수 염산이면 pH 1이라고 봐야죠. 원액이면.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반응시키게 되고, 이런 중화 반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 술 드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 배 아프다 속 쓰리다 하시잖아. 왜 그러냐면 쌤, 위에서 염산이 나오는데 위는 왜 안 녹아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위는 위 내부에 그 보호 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벽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보호 점액은 알코올에 녹아요. 그러면 전날 달리셨다? 그 말은 보호벽이 약해져 있겠지, 많이 녹아서. 근데 그 다음날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소화 준비한다고 우리 사람의 몸은 염산을 같이 분비해요, 소화액으로. 그러면 그 염산은 약해진 보호벽 때문에 위벽을 쿡쿡쿡 찌르겠지. 자극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술 드신 날이나 속 쓰릴 때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드시는 액체약이 있어. 허연 색깔. 그 광고도 아마 여러분들 TV 광고 본 적 있을걸? 그 흰 색깔 소방관 비슷한 놈들이 호스를 들고 막 식도를 따라서 위로 내려온 뒤에 막 벽에다가 막 허연 거 붓는 그 광고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TV에서. 그 개비스땡이라는 약인데, 정확히는 개비스콘이에요. 땡비스콘이라고. 광고 아니라서. 광고가 안 들어왔단 말이지. 그게 이제 뭐냐면 보호벽을 채워주고,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그 약에 들어있는 나머지 성분은 약염기성인 거예요. 그러면 염산,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중화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중화가 되면 그 문제가 되는 물질이 분해되잖아요. 이런 비슷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이 부패돼서 비린내가 나거나 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대부분 염기성 물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초밥이나 우리나라의 김밥처럼 도시락용으로 쓰는 밥은 기본적으로 산미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본은 밥에다가 식초를 섞은 초밥으로 생선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김밥에는 식초를 안 넣잖아. 네, 그래서 단무지가 들어가야 돼요. 한때 그 김밥 프랜차이즈 중에 마약김밥이라고 있었거든. 마약김밥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 초반에 식중독 사고 터져갖고 되게 고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무지를 안 넣고 단무지 자리에 계란 지단을 가득 채우는 김밥이라고 해서 나온 거였단 말이야. 문제는 계란은 여름에 매우 잘 상하죠. 근데 그 계란 지단을 넣는 김밥을 계속 인기 있어서 팔려면은 그때그때 구워서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잔뜩 구워 넣을 거 아니야. 얘를 냉장 설비에 제대로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꺼내 써야 됐는데 밖에다 꺼내놨고, 그거를 사가가지고 보통 김밥을 샀다고 그 자리에서 먹냐? 근데 그게 관광지에서 샀다면 그냥 바로 먹겠지만, 만약에 너희들 소풍 간다고 할 때 집에서 김밥 싸기 힘들어서 집 앞에 있는 그 김밥집에다가 주문을 해서 싸서 네 가방에 넣어줬어. 그럼 니는 그거를 아침 9시에 먹냐, 낮 1시에 먹냐? 근데 거기에 단무지가 없어요. 단무지 없어. 네, 그래서 상하죠. 근데 선생님이 안 가는 횟집도 하나 있다. 생선 비린내도 염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몬즙을 뿌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레몬즙 때문에 그 부패된 물질이 분해되면서 덜 상한 상태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설사 일부 그 부패가 진행됐다고 할지라도 독성 물질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횟집 시스템을 생각해봐. 특히 부산. 아니지. 바로 밑에 살아있는 횟감을 아빠가 눈으로 보고 골라서 봉지에 싸들고, 거기서는 목만 쳐가지고 피를 뺀 걸 사들고 횟집으로 올라갔잖아. 그래서 횟집에선 내가 사온 생선으로 회를 뜨고 대신에 뭐 술 팔고 자리값 받고 뭐
찌개값 받고 해서 돈을 더 받잖아. 물고기는 밑에서 우리가 사들고 온 거니까. 그렇게 올라온 생선회에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식초를 부어주고 그 레몬즙을 짜주고 있다. 방금 돌아가신 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까지 수조에 살아있던 놈이 죽어서 올라온 놈은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몬즙을 부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횟집인데 서빙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회를 내 자리 앞에 놔두더니 그 위에 레몬즙을 쫙 부어준다? 방금 돌아가신 분일까요? 한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신 분일까요? 거기에 누워 계신 그 생선분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부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분명히 내가 잡아온 물고기는 주방에 들어갔고 주방에서 생선회가 썰려 나왔는데 내가 사온 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나처럼 생선을 사들고 오는 손님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가서 회 주세요 하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생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의심을 해봐야 되는 횟집인 거예요. 레몬즙을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짜주고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논이나 밭을 갈아엎잖아요. 보통 이제 보리 농사가 지금 끝나니까 갈아엎는데 그때 보면 조개 껍질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갈아엎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논이나 밭에 뿌리는 우리 화학 비료들이 대부분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에 가까운 석회가루나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 이런 걸로 만들어낸 그 중화제를 넣고 땅을 갈아엎어주면 토양도 중화되고 걔네들이 산과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염이라는 물질들이 식물을 자라게 해주는 이온을 제공해 줍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그 자체가 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갈 때 석회가루나 그런 걸 넣어서 갈아엎게 됩니다. 다 중화예요. 자, 그럼 퀴즈. 곤충에게 물렸을 때 발라야 되는 약의 성질은 산성이게 염기성이게? 네, 염기성이 뭐죠? 암모니아수를 바르라는 게 그거지. 곤충 독이 뭐니까? 산성독이 많으니까. 왜? 폼산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묽은 암모니아수가 보통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비눗물 정도 좀 발라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제대로 바늘 제거하고 해독제 같은 거 맞으면 더 좋은 거. 죽는 것보다는 좀 말벌한테 잘못 쏘이면 죽습니다. 대신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거미라던가 다른 동물의 그 뱀한테 물린 거는 함부로 그렇게 바르면 안 돼요. 산성독일 수도 있어요. 염기성독일 수도 있어요. 뱀독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전통적인 조치 방법이라고 된장 바른다 이런 것들 하면 절대 안 되고.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2주 동안.